인공지능에 재학 중인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모두콘 10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저의 연구를 공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AI to Reality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라벨링 비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좋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인 액티브 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현실 세계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할 때 가장 병목이 되는 부분은 밀도 있는 라벨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인데요. 수동적인 라벨링 작업은 그 데이터의 수가 방대하거나 아니면 전문 인력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 메디컬 이미징, 그리고 제조업,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그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그멘테이션 작업에서 일정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라벨링 비용을 실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네. 라벨링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접근 중 하나가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액티브 러닝은 사람에게 직접 수동 라벨링을 요청할 샘플을 자동으로 골라주는 학습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정보량이 풍부한 학습 샘플을 선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액티브 러닝 연구들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이미지를 몇 장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이미지에서 특정 영역만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작은 단위로는 이제 픽셀 단위로 중요한 샘플을 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로는 픽셀 단위로 중요한 샘플을 선별하는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미지 단위 샘플링은 이미지 내에 이제 모든 픽셀들을 라벨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노동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전 단위의 샘플링 기법들은 이제 분할된 영역 안에 다른 클래스가 섞여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섞일 수 있어서 그런 라벨링 정확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서 가장 정교한 선택이 가능한 픽셀 단위 샘플링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극도로 작은 예산, 이제 픽셀 예산 하에서 데이터셋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픽셀들을 하나의 통합된 후보 풀로 간주를 하고, 이를 통해서 특정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데이터셋에서 이제 가장 정보량이 큰 픽셀들만 효율적으로 선별하고자 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 연구에서 이제 핵심 질문은 과연 어떤 픽셀을 라벨링해야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프리리미너리로서 저희가 진행한 그 액티브 러닝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총 이제 R개의 반복적인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각 라운드마다는 이제 라벨링되지 않은 픽셀들에 대해서 정보량을 계산을 한 뒤에 거기서 이제 정보량이 가장 큰 상위 비계의 픽셀을 선택을 해서 라벨링을 하고 모델을 반복적으로 재학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에서 선택된 픽셀이 이전 라운드에서 선택된 것들에 누적이 되어서 학습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에 사용된 픽셀의 예산 설정인데요. 저희는 그 아주 익스트림한 로우 버젯 세팅을 정의를 했고, 즉 이제 극도로 제한된 예산 상황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이미지 개수랑 동일하게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액티브 러닝 라운드 돌았을 때 평균적으로 이미지 한 장당 단 한 개의 픽셀만 라벨링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라운드를 다 합쳐도 전체 픽셀의 약 0.0015%만이 라벨링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 데이터가 매우 희소한 상황에서는 선택된 픽셀 하나하나가 다 모델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영향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극한 조건 하에서 우리 방법론이 얼마나 정교하게 중요 픽셀을 선별해내는지 검증해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 방법론의 모티베이션인데요. 기존의 픽셀 단위 액티브 러닝은 주로 언설틴티가 높은 픽셀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불확실성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픽셀을 뽑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객체 경계선이나 특정 영역에 이제 샘플이 과도하게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슷한 피처맵을 가지고 있는 거를 모델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중복을 초래해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중복성을 제거하고 정보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이 이제 커버리지와 언설틴티를 모두 고려한 2단계 샘플링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처 스페이스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 커버리지를 최대화해서 다양한 후보군을 먼저 추려냅니다. 그 다음에 선별된 후보들 중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샘플들을 최종 선별하는 그 커버리지 된 언설틴티 방식을 통해서 다양성과 난이도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픽셀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액티브 러닝 프레임워크와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로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벨링 예산이 극한적으로 이제 적은 상황에서 피처가 로버스트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학습을 하는 대신 이미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이 된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제 이를 통해서 픽셀마다 이제 픽셀 단위로 멀티스케일 피처를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고품질의 피처를 가벼운 MLP 헤드에 보내줘서 클래스 세그멘테이션 클래스를 예측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픽셀별로 추출된 멀티스케일 피처는 최종 예측을 하는 데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투스테이지 샘플링을 할 때도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먼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맥설딩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맥설딩 알고리즘은 커널 기반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커버리지를 판단하고 이 커버리지 개인을 극대화하는 픽셀을 언레이블드 셋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그리디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맥설딩을 이제 계산을 할 때 데이터셋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픽셀을 다 후보군으로 설정을 하면은 그때 이제 페어와이즈로 커널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커널 매트릭스 크기가 매우 커져서 그 컴퓨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스텝으로 맥설딩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각 이미지에서 동일한 개수의 이제 K개의 대표 픽셀을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된 픽셀을 모두 모은 다음에 이 글로벌한 초기 풀에서 한 번 더 글로벌하게 맥설딩을 적용해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장 대표성 있는 픽셀군을 추려내는 방식입니다. 맥설딩을 통해서 이제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학습의 난이도가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픽셀을 골라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새로운 언설틴티 매트릭이 이제 Diffusion Based Active Learning by Disagreement라는 이제 DALD라는 새로운 언설틴티 매트릭을 제안을 했습니다. DALD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제 먼저 동일한 이미지에 여러 개의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을 해서 여러 개의 노이즈 샘플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개의 노이즈 샘플을 디퓨전 네트워크에 입력을 하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디노이징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생성되는 피처 맵과 그 출력되는 예측 분포가 미세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흔들리는 정도를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계산을 해서 모델이 느끼는 그 불확실성을 정량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드만으로는 달드는 이제 모델 불확실성을 주로 측정하는 매트릭이고 달드만으로는 이제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어떤 노이즈나 불확실성이나 단순히 컨피던스가 낮은 샘플을 완전히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달드의 엔트로피라는 항을 결합을 해서 최종 매트릭인 이제 이달드라는 매트릭을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델이 헷갈려하는 영역뿐 아니라 데이터가 자체에 가진 모호함까지 효과적으로 포착을 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정보량이 풍부한 픽셀을 놓치지 않고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에 관련돼서 데이터셋인데요.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표준 벤치마크인 4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도로 주행 환경을 다루는 캔비드와 시티스케이프스, 그리고 다양한 객체와 복잡한 일상 장면을 포함하는 AD 패드, 그리고 파스칼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캔비드 데이터셋에서 실험 결과인데요. 표를 보시면 기존처럼 단순히 언설틴티만 사용한 이제 싱글 스테이지 메소드보다, 싱글 스테이지 메소드가 이제 표에 있는 UC only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거보다 저희가 제안한 이제 투 스테이지 기반의 그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대부분의 언설틴티 매트릭에서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저희가 제안한 마지막에 보이는 이달드 매트릭인데요. 이 이달드 매트릭에서 먼저 맥설딩으로 필터링 걸어주는 이런 투 스테이지를 적용을 했을 때 가장 큰 성능 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1단계의 맥설딩과 2단계의 이달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네, 이러한 성능 향상은 나머지 모든 데이터셋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실험 조건에서 투 스테이지 이달드가 기존 원 스테이지 기반 베이스라인 및 싱글 스테이지 방법들보다 뛰어난 향상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저희 방법론이 이런 로우 버젯 환경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솔루션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10라운드 동안의 퍼포먼스 커브인데요.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기존의 싱글 스테이지 메소드 방법들은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서 라운드마다 비교적 완만하게 성능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반면 저희 투 스테이지 이달드는 초기 라운드부터 후반 라운드까지 타 방법론 대비 가장 큰 폭의 성능 향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저희 실험 환경이 굉장히 극도로 낮은 예산 환경이기 때문에 이미지당 평균 하나의 픽셀 정도만 라벨링을 하는 설정이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10라운드 만에 모든 픽셀을 다 라벨링한 그 풀리 슈퍼바이즈 성능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험을 50라운드까지 확장을 했을 때 여전히 매우 적은 비율의 라벨만으로도 풀리 슈퍼바이즈 성능의 90%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방법이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인 학습 성능을 보임을 시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파트인데요. 저희는 저예산 환경을 위한 이제 새로운 전략인 투 스테이지 이달드라는 액티브 러닝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 방법은 이제 1단계에서 먼저 다양성을 확보해서 중복성을 줄인 다음에 2단계에서 저희가 고안한 이달드를 통해서 모델과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해서 중요한 픽셀을 선택합니다. 핵심 발견은 리프레젠테이션의 다양성과 디퓨전 기반의 불확실성을 결합을 했을 때 극한의 적은 예산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논문과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민동호 교수님의 컴퓨터 비전 연구실에서 현재 석박통합 4학기생인 백승민입니다. 저는 컴퓨터 비전 연구실에서 멀티태스크 러닝과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이번 CEPR 2025에 발표했던 TED Formal Task Adaptive Dynamic Transformer for Efficient Multitask Learning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우선 비전 분야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분야에서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대해서 이 다중 작업의 아웃풋이 한 번에 하나씩 나오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나오는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NLP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멀티태스크 러닝 방법인 인풋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키포인트 디텍션,
또는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씩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이 프롬프트에 디텍션이 들어가면 디텍션 아웃풋이 나오고 키포인트 프롬프트가 들어가면 키포인트가 나오고 이런 계열의 멀티태스크 러닝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림과 같이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에 아웃풋이 나오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주로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뎁스 이스티메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멀티태스크 러닝 분야가 이렇게 하나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웃풋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 분야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저희가 만약에 이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했을 때 당연히 가장 단순한 구조 같은 경우는 그림처럼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각 태스크별로 대응되는 백본과 헤드를 놓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놓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태스크 개수에 비례해서 인퍼런스 코스트랑 메모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태스크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피처를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구조에서는 가질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각각의 태스크가 다른 태스크에 시너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서로 세퍼레이트된 구조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인트 러닝의 이점을 가질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본 이런 세퍼레이트한 구조를 이렇게 멀티태스크 러닝 구조로 바꾼다면은 다음 그림과 같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태스크들이 모두 공유하는 백번을 놓고 헤드만 태스크에 대응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서 봤던 세퍼레이트한 구조보다 인퍼런스 타임에 더 패스트하고 치퍼한 리소스를 가지게 되고요. 메모리나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각 태스크들이 서로 공유하는 피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태스크 시너지나 조인트 러닝에서 이점이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태스크 러닝의 다양한 이점은 있지만 이거를 실제 환경에서 바로 적용하는 데는 매우 좀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인데요. 멀티태스크 러닝은 주로 그림과 같이 쉐어드한 인코더를 가지고 있고 태스크별 대응되는 디코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싱글 태스크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태스크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파라미터나 트레이닝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 모델 사이즈가 싱글 태스크에 비해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려면은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라벨이 모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싱글 태스크에 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멀티태스크 러닝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한 현재 멀티태스크 러닝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면서 적은 데이터셋과 적은 모델 사이즈만 가지고도 좀 효과적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바로 PEFT인데요. 우선 이 PEFT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그림은 주로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좀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학습을 할 때 먼저 좀 휴즈한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를 작은 다른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전체 프리트레이닝된 파라미터의 대부분을 프리즈를 한 다음에 매우 작은 약 0.2에서 1% 정도의 파라미터만 추가적으로 튜닝을 하는 이렇게 좀 효율적인 학습 반복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부분을 다 프리즈를 하고 이 정도만 튜닝을 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도 오버피팅 없이 학습이 잘 될 수가 있고 학습 속도 또한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분할 문제에서는 전체 파라미터에서 1% 정도만 튜닝해도 풀 튜닝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온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PEFT의 대표적인 방법론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인 PEFT 방법을 바로 멀티태스킹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PEFT 방법은 대부분 싱글 태스크를 위해서 발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싱글 태스크와 다르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구성하는 메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태스크 시어드 피처, 태스크들이 모두 공유하는 피처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 태스크 스페시픽 피처, 태스크별로 특화된 피처를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태스크들끼리 서로 조인트 러닝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태스크 피처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최근 멀티태스크 러닝 논문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한 인풋 컨텍스트란 이 인풋 이미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좀 내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이미지의 조도 환경이나 아니면 야외에 있는지 오브젝트의 배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이미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반영을 해가지고 다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한 파인 그레인드한 피처를 뽑아야 된다는 게 최근 멀티태스크 러닝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이 PFD 방법을 멀티태스크 러닝에 적용한 경우의 논문 선행 연구들을 한번 보면은 우선 MT 로라 같은 경우에는 로라를 멀티태스크 러닝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각 태스크에 대응되는 로라를 세퍼레이트하게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MT 어댑터 같은 경우도 PFD 방법론 중에서 어댑터를 태스크에 대응되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를 하면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기존 싱글 태스크를 위한 PFD 방법을 좀 너무 나이브하게 MTL에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를 가질 경우에는 태스크별 분할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스 태스크 피처 인터랙션이라든가 인풋 디펜던트 컨텍스트 같은 것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PFT를 멀티태스크 러닝에 적용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PFT 방법론이 이 멀티태스킹에서 중요한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인 멀티태스크 러닝을 위한 PFT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테드 포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저희는 일단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방법도 사용을 해가지고 각 태스크에 대응이 되는 태스크 프롬프트를 이미지 패치 토큰 부분에 프리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요. 각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코더는 태스크 쉐어드 모듈, 즉 태스크끼리 서로 공통된 특징을 뽑아내는 부분과 태스크 어웨어 모듈, 태스크별로 특화된 특징을 뽑아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별로 분할된 디코더를 태스크 개수만큼 가지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안하는 논문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태스크 어웨어 모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인 컨트리뷰션을 우선 살펴보면은 우선 DTF 다이나믹 태스크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태스크 어웨어 TA 모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다운 프로젝션과 업 프로젝션 로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C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TA 모듈이 시작하는 부분 바로 앞에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TA 모듈의 적절한 피처를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DTF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풋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반영한 부분인데요. 우선 저는 어떻게 하면은 멀티태스킹에 적절한 인풋 컨텍스트를 반영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저는 좀 옛날에 나왔던 논문인 이 립스 2016의 다이나믹 필터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네트워크와 이 다이나믹 필터 네트워크를 비교해 볼 경우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스태틱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인풋들이 모두 공통된 파라미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풋에 특화된 특징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다이나믹 필터 네트워크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각 인풋이 바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먼저 파라미터 제너레이팅 네트워크에 들어갑니다. 파라미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서 각 인풋에 적합한 피처를 만들어낸 다음 그 피처와 이 인풋 사이의 컨볼루션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른 인풋 같은 경우도 다시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인풋에 특화된 파라미터가 생성돼서 컨볼루션 연산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질 경우에는 PFT에 적합하게 매우 적은 파라미터만 튜닝을 하면서 인풋 컨텍스트를 반영한 러닝이 가능하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안한 테드 포머의 DTF 구조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각각 태스크에 대응되는 피처가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 들어가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만들어서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선행 연구인 MT로라랑 비교를 할 경우에는 MT로라는 각 태스크에 모두 공통된 피처를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각 인풋에 다이나믹하게 아웃풋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MT 로라 같은 경우에는 각 태스크끼리 서로 분할된 로라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그림과 같이 모두 공통된 DTF와 로라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할된 태스크 스페시픽 피처가 공통된 모듈을 통과하기 때문에 크로스 태스크 인터랙션 또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TPC 오퍼레이터, 태스크 프롬프트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부분을 보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네트워크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이 태스크 프롬프트와 인풋 패치 토큰 간의 어텐션 맵을 통해서 태스크 어그노스틱 피처로부터 태스크 어댑티드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각 태스크 피처와 이미지 패치 토큰 간의 어텐션 맵과 어그노스틱 피처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태스크에 적합한 피처를 증강한 다음에 이 부분을 TA 모듈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스크 스페시픽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을 든 이유는 제가 하는 작업은 PEFT이기 때문에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우 작은 태스크 프롬프트와 그리고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통해서 태스크를 분할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산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포머가 전체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을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선 이 TPC 오퍼레이터 부분에서 이 태스크 어텐션 맵을 통해서 태스크 어댑티드 피처를 뽑아냅니다. 이후 이 태스크 어댑티드 피처가 이 TA 모듈로 전달이 되고 TA 모듈 부분의 DTF에서 인풋 컨텍스트와 태스크 컨텍스트를 반영한 다이나믹한 네트워크와 파라미터를 생성하게 되고 또한 크로스 태스크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이 DTF 부분이 동작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선 이 태스크 하나에 해당하는 피처가 이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 들어갈 경우 이에 적절한 파라미터가 생성되고 이 파라미터와 이 해당 피처가 컨볼루션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태스크에 해당하는 피처에 대해서도 파라미터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그에 대응되는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이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이 Y축 같은 경우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를 튜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적을수록 좋고 이 부분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우하향할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 연구인 MT 로라랑 테드 포머를 이 동일한 랭크, 로라 랭크로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더 적은 파라미터를 쓰고 더 좋은 멀티태스크 러닝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들 로우에 있는 부분이 MT 로라고 아래에 있는 로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제안한 테드 포머입니다. 테드 포머 같은 경우는 DTF를 통해서 조금 더 파인 그레인드하고 인풋 컨텍스트를 반영한 피처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물체의 MT 로라보다 더 세밀하게 어텐션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저희는 데이터셋으로 파스칼 콘텍스트에 있는 멀티태스크 러닝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M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러닝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싱글 태스크와 비교했을 때 멀티태스크 학습 시 얼마나 많은 성능이 올라가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T 로라랑 이 테드 포머랑 동일한 랭크에서 비교했을 때 더 작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더 적합한 PFD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에피션트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인풋 컨텍스트와 태스크 컨텍스트에 모두 어댑티브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 태스크 어웨어한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를 PFD와 MTL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